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만나긴 하는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식 석상에서의 첫 대좌입니다. 이어진 대통령과 국회 지도부와의 오찬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도 참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서울에 바다 생기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울 인근 다른 도시들로까지 합병론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 사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이 관심인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뜬금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돈봉투 내전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어제 법정에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과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는 서로를 조직 총괄로 지목하며 내분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적이 된 연인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상대였던 전 청조의 사생활 스캔들이 진실 공방,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 씨는 전 씨에게 완전히 속아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전 씨는 남 씨가 올해 2월쯤부터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휴전은 항복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종파 하마스와의 휴전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듭되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휴전 요구는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값이 진짜 금값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 1g당 국내 시세는 86,82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43만 2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특별히 나한테 바라는 거 있느냐? 법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강서구 보선 패배 이후에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의 소통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무대는 시정연설을 한 국회였는데요. 사전 환담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고 연설 이후에는 야당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오찬 행사도 이어서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전 9시 40분쯤 이 국회 사전 환담장에서 김치표 국회의장 등 이 오부 요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지금까지 각종 행사장에서 이 대표와 만난 적은 있었죠. 다만 스치듯 인사한 정도가 전부였는데 오늘 사전 환담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사실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나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절해왔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제외한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소통 방식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만큼 오늘 한자리에서 대면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사전 환담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야가 다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전 환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현장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 등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워낙 짧았고요. 또 오부 요인까지 포함된 그런 자리였던 만큼 한계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더구나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 장외 침묵 피켓 시위를 또 벌여서 여야 관계에 여전히 냉랭함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올 때 침묵 피켓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오전 9시 30분쯤 국정기조 전환, 민생 경제 우선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도홀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윤 대통령님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 보고 가라고 소리쳤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이제 피켓을 들거나 또 고성 야유를 지르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오늘 그게 잘 지켜질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았는데 결국 합의가 무색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신사협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박해 문제에 대해서는 신사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민주당 침묵 피켓 시위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죠. 원래 저로 갔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걸 뭐 봐야지. 들어온 대통령이 TV에서 좀 빠져주세요. 가리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민주당 의원들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진행한 국회 본회의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먼저 청하는 악수까지도 외면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면서 통로 좌우에 있는 민주당 의원석을 찾아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어나서 대통령과 인사를 했지만 몇몇 의원은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고 이 악수 요청까지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이랬지만요. 어떻든 윤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은 야당의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먼저 청한 것도 그렇고요.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름까지 일일이 부르며 감사를 표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수차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야당과 학계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죠. 연구개발, 즉 R&D 분야 예산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제가 23번, 국민이 22번, 민생이 9번 등장하는 등 대내외 위기 국면에서 국회와 협조해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대야 소통 시그널은 시정연설 이후에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물론 야당도 포함하는 겁니다. 간담회 그리고 오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하고 자리를 함께하는 거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초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다시 또 참석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 시정연설을 끝낸 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에 대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고요. 이어서는 사랑제로 자리를 옮겨 오찬도 이어갔습니다. 관련한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님은 오찬 참석 대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 간담회까지만 참석하시고 오찬은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홍준표 원내대표님이 오찬 다른 일정을 취소를 하시고 오찬 일정까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장님실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함께하는 그런 오찬이기 때문에 하시기로 그렇게.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민생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고금리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고충을 토로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발언의 후폭풍이 또 상당히 거셉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요,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심을 한 듯 강경한 어조로 이 민생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이 지난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생 현장을 방문해 들은 목소리를 민생 현장의 절규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시중은행들의 모회사인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뚜렷하게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은행 수익 일정 부분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기에 많은 이익을 취한 은행에 대해서 과세 수준을 높여서 그 이익을 좀 환수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후폭풍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까 들으신 것처럼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 행보 앞으로도 이어가겠다. 본인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 행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장관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가 통했겠죠.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들이요. 이른바 초심 투어라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초심 투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초심 투어는요. 윤 대통령이 이 취임 초기에 직접 찾았던 경로당이나 시장 상인회 그리고 음식점 등을 이 윤 대통령급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시 이제 방문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1년 반이 지난 현재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듣는 이른바 이 초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선거 때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과감하게 듣자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이 초기 이 취임 직후 초기나 아니면 취임 직후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았던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선거운동 이런 걸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고심을 많이 해왔고. 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
홍보로 2주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영산의 어린 것을 하는 겁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하고 좀 사진 한번 찍을까? 하나, 둘, 셋, 파이팅!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 예산안 제출에 임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는데요. 국회에서 그 대야 소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 대야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첫 단추를 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예산안이 그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절실한 사실은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사실 예우를 갖춰서 저는 악수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원장들하고 또 식사도 오찬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그 자리인 거죠. 네네. 예, 상임위원장들이 사실 많이 도와줘야지. 실제 예산안을 또 그렇죠. 하고 예, 저도 국회에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내미시고 절실하다 이런 걸 아마 보여주신 게 아닌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대통령이 이제까지와 달리 야당 대표를 만나서 뭐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의회 무시, 야당 무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오늘 의회에서 국회에서 보여주신 그나마 어떤 행동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의 본회의장에서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진 어떤 상임위원장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온 보고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가장 많이 아는 건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회에서 보여주신 행보 등은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이제야 뭔가 좀 안정감이 든다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여당발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거. 이걸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파장이 서울 주변의 대도시들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 총선 수도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통합론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김포시의 서울 이 편입론은요.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남북부를 나누는 그런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포시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 남북도 나누는 그 분도가 실현되면은 김포는 외딴 섬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김포는요, 이 경기 북도에 포함될 고양시와 파주시 등 10개의 이 시군과는 보시면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경기 북도를 제외한 남도 지역과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등에 따라서 이제 김포시 측에서는 이 경기도의 분도가 확정이 될 경우 서울시 편입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은 현재 국민의힘이 시장을 맡고 있는 이제 김포시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사업소를 찾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하자 김기현 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수면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김포는 서울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간의 통근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하고 같은 그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그렇게 당론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다가 또 교통난까지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솔깃한 그런 제안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구 약 50만 명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요. 당장 지형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북한과 바다로 바로 접하게 됩니다. 또 행정적으로도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네,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요. 주요 대도시들이 외곽 도시들을 추가로 편입해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는 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김기현 대표도 런던과 뉴욕, 베를린, 베이징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면적이 좁다면서 서울시의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김포시는 바로 이제 절차에 착수한 모양새인데요. 다음 달 이 시민 의견을 모으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이 서울 편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주 김포시장은 다음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로도 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3일이죠. 이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서울 편입 논의가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시작이 됐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일단 김포시장을 만나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김포시를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보도되고 있는 대로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님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차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김포시가 일단 편입안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본회의 의결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또 찬성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편입이 결정되게 됩니다. 서울 편입은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학교 학군 등을 비롯해서 지역 개발의 호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총선을 앞두고서 이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결국 여당이 총선 전략상으로 이게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패를 꺼내들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서 서울 통문자가 많은 일산, 하남과 구리, 성남, 또 과천과 안양, 광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지역민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선거 전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지역민 요구에 정당이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선거 악성 선거용 전략이다 이렇게 어제 비판 중인데요.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그 요구 사항들을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요구 사항에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또 응답하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광명, 구리, 하남 등 좀 서울 번역권까지 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민들의 요구 있어야 되겠죠.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좀 허를 찔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냥 찬성도 또 반대도 아닌 아주 묘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네, 어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당 고위 전략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내놨습니다. 서울이 지역구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향해
절차를 무시한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하는 만큼 당장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당서 선거를 지고 나서 민생에 올인하겠다. 이제는 이념 전쟁보다 그쪽에 올인하겠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좋아 빠르게 가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절차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밀고 가.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와 무관하게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서울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절차와 무관하게의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이번 통합론이 실제 성사 단계까지 가느냐 바로 이걸 겁니다. 당장 김포를 관할하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요. 현실성이 없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주민투표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이 경기도지사의 의중 도민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선을 그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건 아직 진작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성이 별로 없다?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어제 김포시를 찾아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거 이걸 당론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정치 쟁점화가 될 그런 지금 상황이 보입니다. 이제 여야의 지금 논박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이 김동연 지사의 어찌 보면 김동연 도지사로서의 공약이었거든요. 경기 남북도를 나누겠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경기도지사가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자신의 권한을 반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이 분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취지, 특히나 이제까지 경기도 북부권이 상당히 발전이 좀 느리고 어찌 보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점 등을 조금 극복해 보겠다는 어떤 좋은 취지인데 오히려 이 김해시 서울 편입 문제가 나오면서 김포시 나오면서 오히려 이 경기도 분도 자체가 좀 묻히는 오히려 그 공약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면 이렇게 섣부르게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과연 서울 시민들도 원하는지, 김포시 주민들도 원하는지 이건 차후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좀 숙성되지 않은 논의가 아닌가. 이게 어저께 김포시에서 나왔지만은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논의된 바가 없었다.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워딩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숙성된 논의점인가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논의 시작은 좋지만은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냥 딱 그 5글자만 7글자만 했지만은 실상 지금 되지도 않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잖아요. 아니죠. 여기 대한 논의 좀 그러니까 의회에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논의 자체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꼴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조사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김동연 지사가 쏘아 올렸는데 이 남부 북부를 만약에 경기도를 가르면요. 그 김포만 약간 그 북부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이 김포가 외딴선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보니까 실제 그렇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지금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이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교육 문제 이런 거에다가 이제 남부 북부 경기도 가르는 문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되면서 이게 분출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화답해달라.
저는 지금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도 검토하고 화답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한 상태예요. 무슨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무슨 절차 문제 얘기하는데 절차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김포 시민들의 그 이제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아마 의회에 그 의견을 듣는 아마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리스크로 꼽히는 당내 사법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는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선 사건의 핵심 인물들 서로 냅탓 공방을 벌이면서 이 내분 양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에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세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선 세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선 언쟁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어제 재판의 피고인인 윤관석 의원 측은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이 돈봉투에 대해서 자신은 보관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겁니다. 네, 윤 의원 측 주장은 스폰서에서 송영길 전 대표 박모 보좌관과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지나서 윤 의원 자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로 전개되는 이 어떤 돈봉투의 흐름 중에서 윤 의원의 역할이 단지 보관에 한정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이런 윤 의원 측의 주장은 그간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돈봉투가 전달된 사실은 다소간이나마 시인한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주도자는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엿보입니다. 윤 의원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또 발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돈봉투를 보관만 했다는 이 윤 의원 측의, 그러니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어차피 이 국회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이 보관 주체만 송 전 대표 전 보좌관이나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서 윤 의원 등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 부총장이 한숨을 쉬면서 윤 의원이 좀 비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어서 이 전 부총장은 내가 이제 강래구 전 협회장에게 듣기에 윤 의원이, 즉 이 돈봉투 보관만 했다는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하니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윤 의원이 이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요,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을 오빠라고 호칭하는 등 상당히 친밀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법정에서는 비겁하다 이러면서 윤 의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녹취록 속 두 사람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여기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한때 같은 당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강래구 전 협회장과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정근 전 부총장을 강 전 협회장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으면서였는데요. 강 전 협회장은 먼저 2021년 3월 이 전 부총장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을 무렵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도 왜 돈을 이성만이 주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인데 이에 이 전 부총장은 질문이 잘 납득이 안 된다면서 그 전화가 아니면 다른 전화에서 얘기를 했거나 강 전 협회장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강 전 협회장의 신문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반박을 이어갔고요. 심지어는 강 전 협회장이 당시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기로 했으면서도 1,000만 원 정도를 더 부탁한 의도가 뭐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건 강래구 씨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상황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녹취록 속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다시 들어보시죠.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저기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윤관석 의원을 향해서는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요. 강내구 전 협회장을 향해서는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총장은요, 이 강정 협회장이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면서 자신은 진실을 밝히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부총장은 이 강내구 전 협회장이 이 돈봉투 살포에 역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런 주장을 거듭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준비 초반부터 강내구 전 협회장이 누구는 100만 원씩, 누구는 50만 원씩 주자 이런 이제 계획을 이야기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당대표 경선 선거 이후에 강 전 협회장이 자신에게 사무부총장 측에서 비켜달라, 내려와라 이렇게 좀 약간 자리를 탐냈다는 그런 취지의 폭로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 인물 모두가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인 겁니다. 역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바로 그런 의도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윤관석, 이정근, 강내구 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돈봉투 살포의 보고를 받거나 전체 돈 흐름 구조를 파악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일 텐데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이나 향을 제공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시, 권유, 요구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송 전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전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돈봉투 살포가 진행됐다는 걸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고 자기는 몰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헐리우드 액션 뭐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뭐 농성을 하는 동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나는 전혀 깨끗하다 이러고 있는데 10명의 실명 의원들이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사실상 그 송영길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전혀 인정하기 어렵고요. 뭐 일반적인 정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386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네. 창피함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저는 대국민 사과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지금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할 게 아니라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도 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이걸 검토 중이라고 하죠. 네, 검찰은요 올해 4월이죠. 이 사건 돈봉투 사건 수사에 착수를 한 이후 최근에 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의 이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그리고 여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로비 의혹 등으로 이 수사 갈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이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 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에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이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절차 문제 등을 꼼꼼히 짚어서 수사를 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송 전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표적 수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지난 10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요, 돈봉투 사건보다 더 큰 사법 리스크, 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일 겁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의혹 재판과 백현동 의혹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과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의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사건은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앞서 두 사건에 대해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기소 시점의 병합을 요청했고요.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또 이들 사건하고 합치느냐, 합쳐서 심리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서는 검찰하고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백현동에 더해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 대장동 재판과 한꺼번에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만큼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대표 측에선 세 사건이 모두 병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 주 2회가량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백현동 등과는 증거가 공통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별도 심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로서는 사안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특히 법원이 이미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 최대한 빨리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전략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건을 병합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둘러싸고서는 근데 정치 공방도 벌어졌죠. 여당에서는 백현동 의혹에다가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 이거 1심 선고까지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런 우려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미 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3개월째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관련 재판 역시 벌써 2년 전이죠.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대장동 재판에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까지 다 병합이 된다면은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 24일 이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이런 상황을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이 될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주장과 또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어떻게 됐냐? 저는 이런 상태면은 1심 판결에 나오는 게 최소 3년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이러한 비판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징이고 표상이고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증교사 사건만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쏙 빼가지고 법원에 압박하고. 자, 이 대표 재판 관련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 사건 재판에서 이 핵심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니탓 공방, 과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과연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는지 공교롭게 오늘 나온 두 분이 다 변호사시기 때문에 한번 법적 측면에서 한번 고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고요. 네. 예,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다 부인하고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핵심적인 인물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정근, 그 다음에 그 브로커 역할 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그 강래구 씨도 네, 나오고요. 강래구 씨, 네, 그 다음에 윤관석. 네. 예, 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세 인물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관석 의원은 이번에 구속되기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들 앞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거는 검찰이 조작하고 검찰 탓이라고, 검찰이 한 거지 자기는 전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또 보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는 살포한 게 아니고 준 게 아니고 잠시 보관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 보관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거짓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난번에도 부인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그걸 다 이제 감안해서 들을 거고요. 이 정도 되면 한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누가 부인해도 그걸 인정하는 또 이정근
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다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처벌의 기준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 박희태 전 대표 한나라당 시절에 그 300만 원 그때도 비슷했죠. 전당대회 때 사건입니다. 그 돈봉투 사건에 딱 한 건에 300만 원 그게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마 그게 기준이 돼서 아마 이런 형량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송영길 대표 아무리 부인해도 이런 판에 이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뭐 부인하고 이래서 형량이 정해질 거예요. 다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아무리 부인해도 송영길 대표도 그냥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검찰이 과연 송 전 대표를 어떻게 기소를 하는지 또 나중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그건 지켜볼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야 뭐 어찌 됐건 같은 대선 아니 당 대표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가 저는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밑에 있는 박영수 보좌관이라고 바로 그 밑에 실무를 담당했던 보좌관이 이미 구속돼 있고 재판까지 넘겨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본인의 후보였던 당대표인 어쩌면 송영길 대표에게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환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 당시에 이러한 정황이 어떤 송영길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면 사후적으로 보고가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좀 법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환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박기태 의장 사건과 이 사건이 약간은 다른 점이 뭐냐면 박기태 의장 사건 같은 경우는 고승덕 변호사가 당시 의원이 수령을 했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수령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녹취록 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하고 있는 의원들을 지금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사건이 얼마만큼 확장이 될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남현희 전 청주시 사건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제 주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오빠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전 연인 전청도 씨 사생활 스캔들이 법적 여성인 27세 청년 전 씨의 사기 범죄 의혹으로 급 반전됐습니다. 남 씨 본인은 물론이고요. 전 씨에게서 피해를 봤다는 제3의 인물들이 나오고 또 관련 증언까지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경찰이 전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이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 경찰서가 전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그리고 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르면 오늘중 이 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체포 영장과 또 통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 범죄 의혹은 이제 단순한 유명인의 사생활 가십거리가 아니고요. 이제 액수가 얼마인지 저희가 이제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엄정 수사를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전청조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중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고소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 씨의 가담 또는 묵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 이제 남현희 씨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전청조 씨가 드디어 입을 열면서 이게 또 사안이 또 반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전 씨는 수사선상에 오른 뒤 처음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남현희 씨가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대부분 엇갈리는 내용들이라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전청조 씨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일단 자신이 재벌가 혼외자가 아니라고 시인하면서도 남현희 씨 역시 지난 2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벌 3세인 척하려고 가짜 기자를 고용했던 당시 남현희 씨가 거짓말을 알아챘고 그때 자신이 모든 걸 털어놨다는 겁니다. 반면 남현희 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재벌 3세가 아닌 거는 지난주에야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남현희 씨는 어제 채널 A와의 통화에서 만난 이후 계속 전 씨가 전청조 씨가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 통화나 아버지 사칭 문자로 속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재벌 아버지 사칭 문자를 언급한 이 남현희 씨의 지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피호텔 회장님이 처음 인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친척, 그러니까 제 친척 동생과, 그러니까 친척 동생의 남편과 제 조카와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친정쪽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제가 선수 활동하면서 통과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VIP 국빈 대접하듯이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졌었어요. 아빠한테 이제 아빠 때문에 그렇게 통과가 됐으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라고도 했었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 내용을? 네. 그래서 혼자 1인 2역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남현희 씨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이 재벌가 혼외자라는 그 전청조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고, 반면에 전청조 씨는 이미 오래전에 알았다. 이미 8개월 전에 남현희 씨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 씨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그 인지 시점도 이 앞으로 두 사람의 공모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 전청조 씨의 이른바 성별 논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전청조 씨는 자신이 현재 법적으로 여성이 맞고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역시 남현희 씨가 먼저 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남현희 씨에게도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수술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몰랐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남녀 사이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피호텔의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청조 씨는 이 남현 씨가 제기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 이 의혹을 두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남 씨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는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고요. 의심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서 제 친척 동생이 저희 그 시그니엘에 놀러를 왔을 때 제가 이제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했죠. 이상해. 전청조가 주는 게 자꾸 두 줄만 나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번 껍데기를 벗겨서만 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산부인과를 못 가게 하니까 한 3주, 4주 지나면 제가 또 생리를 하는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런 남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전청조 씨는요.
경호원이 사온 걸 본인은 전달만 했을 뿐 가짜 테스트기를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산부인과를 갔다라고 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남현 씨는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다. 전정주 씨가 못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정주 씨에 따르면 산부인과도 가서 진단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산 증상을 보여서 내원을 했더니 남현 씨가 노산기가 있어서 유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했던 남현희 씨의 주장을 전천조 씨가 이제 와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청조 씨는요, 이 투자 사기로 받은 돈을 남현희 씨한테 주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전천조 씨는 앱 개발 등 투자 사기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건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받은 돈은 남현희 씨에게 다 줬고 수중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에게 억대의 고급 수입차 등을 선물했던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현희 씨는 이런 선물이 전 씨가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며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남현희 씨는 전 씨가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남현희 씨는 이르면 오늘 중 경찰에 전청조 씨를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현희 씨는 이 보관 중인 전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 씨를 상대로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벌과 혼외자를 사칭하며 그간 전 씨가 벌여온 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남현희 씨가 왜 전천조 씨 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매체인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그 전천조 씨가 휴대전화를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지금 남현희 씨가 갖고 있어서 전천조 씨가 그걸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청조 씨가 벌여온 투자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 물론 아직은 의심입니다. 남현희 씨가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 피해자들하고 대면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네, 전청조 씨가 살았던 고급 주상복합의 이웃으로 알려진 유튜버 A씨의 주장인데요.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청조는 투자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당시 남현희 씨가 직접 요리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5일 투자 피해자들이 집으로 몰려오면서 전청조 씨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유튜버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식 대접을 했던 당시 남현희 씨가 전 씨의 투자 사기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청조 씨가 이 남현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를 상대로도 돈을 갈취하려 한 정황까지 나와서 이 남현 씨의 가담 여부를 두고도 의혹이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MBN은 그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 씨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16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고 19살에 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하고 또 본인이 상위 1% 고위층 자녀들을 상대로 스포츠 심리 상담 클럽을 운영한다며 접근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학부모가 관련 이력을 전 씨에게 요구를 하니까 전 씨가 입금부터 하라면서 내가 당신을 선택을 하는 거지, 초이스를 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 연회비 3천만 원을 입금하면은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겠다,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학부모 피해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펜싱학원 학부모를 상대로 한 사기 시도였던 만큼 혹시나 이 남현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검찰이 그 전 씨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방금 전에 사기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해서 체포와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남현희 씨의 전 애인인 전총조 씨의 체포에 지금 나서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전총조 씨의 주거지를 비롯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원이요, 전총조 씨에 대해서 체포, 그다음에 압수, 그다음에 통신 영장을 발부해서 당국이 집행에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총조 씨는 이 사기 의혹뿐 아니고요, 스토킹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현희 씨로부터 어젯밤에 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총조 씨가 아니라 전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현희 씨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현희 씨는 어젯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전총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 통 걸고 대화하자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전 씨의 모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수사를 통해서 전 씨의 모친인지 확인한 뒤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 조카를 또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총조 씨가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중학생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골프채를 사용해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사건 직후인 지난달 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일단은 형사 입건한 상태이긴 합니다. 전총조 씨가 이 남현 씨 조카를 때린 뒤에 또 어떻게 했냐면은 중고가로 한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또 사주면서 달랬던 것으로도 보이는 정황이 이 디스패치를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남현희 씨 가족 등 이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총조 씨가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에 둘러싼 어떤 쟁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쟁점들을 둘러싸고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두 분 변호사들께서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룰 경우에 누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판단하는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100% 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이렇게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더 포장해서 더 말하고요, 불리한 부분은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0%라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사기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남현희 씨가 전총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 씨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전 씨가 자기가 재벌 3세다 이러면서 지금 접근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냐면 그 전총조 씨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이 사람이 사기의 이제 주범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중간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남현희 씨가 어느 시점부터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모해서 이제 같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의 피해자분들이 나와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그 건과 관련해서 정말 남현희 씨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소극적으로 그냥 묵인했는지를 밝히는데, 제가 볼 땐 그걸 입증하기는 되게 어려워 보여서요. 일단은 전총조 씨, 이 분이 아마 이제 사기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검사들도 되게 놀랐을 텐데, 법조인들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남자 여자를 바꿔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거의 동감을 하고요. 남현희 씨가 얼마만큼 이 사건의 인식 가능성, 기망을 하는 데 있어서 공조를 했는지에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구제 방법이거든요. 과연 이걸 누구한테 구제를 받아야 되나, 피해 투자금에 대해서. 그게 전총조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신용 불량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남현희 씨가 가입 어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서 그 정도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정화도 당했다입니다. 자, 가수 엄정화 씨의 얼굴이 보입니다. 무슨 뉴스입니까? 네, 최근 SNS에 연예인부터 정치인 등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가수 겸 배우 엄정화 씨도 사칭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엄정화 씨는요, 본인 SNS에 자신을 사칭한 계정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 일단 그 엄 씨가 공개한 가짜 광고에는요, 본인을 배우 겸 가수 엄정화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글과 함께 내가 이제 미용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수입으로만으로는 이 미용에 투자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주식 투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엄정화는 사칭범을 향해 나쁜 인간들이라며 분노를 드러냈고요. 이어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 그림을 직접 알리면서 이런 거 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엄정화 씨의 소속사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최근 엄정화를 사칭한 불법 SNS 광고 사례를 제보받아 공지 드린다면서 당사 소속 배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투자 권유 혹은 금전적 제한을 하는 일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온라인 불법 광고 지금 기승을 부린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받은 연예인들이 직접 주의를 당부했고요. 심지어 정부에서까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엄정화 씨뿐만 아니라 코미디언 송은희 씨를 비롯해서 홍진경, 황현희 씨 등도 이 SNS 사칭 계정 피해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 정보와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면서 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이 방심위는 유명인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골프장에서 어쩌다입니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네, 벌써 2년 전의 일인데요. 박태환 씨가 친 이 골프공에 옆 홀에서 라운드를 하던 남성이 맞아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검찰 등에 따르면 박태환 씨는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잘못 쳐서 옆 홀에 있던 이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고 직후 A 씨는 박태환 씨를 형사 고소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검찰은 박태환 씨가 친 공에 A 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고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형사 처분까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피해자 측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서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박태환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 측은 박태환 씨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약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태환 씨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박태환 씨였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측은 이 사고 이후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태환 씨 측 그 소속사 관계자는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로 종결 결과를 받아본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민사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골프장과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에 대해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어느 쪽이든 선수에 대해서 악의적 비방과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용한 추모, 큰 감동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전 토트넘 코치 잔 피에로 벤트로네의 가족을 조용히 챙긴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벤트로네 코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유니폼에 사인과 함께 벤트로네를 향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적어 고인의 일주기에 맞춰 벤트로네의 아들 이반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아들 이반이 SNS에 유니폼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해당 유니폼에는 피에로 나는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줘서 늘 고맙고 여전히 그리워요. 이렇게 적힌 손흥민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내에서 이 손흥민 선수하고 고인이 된 벤트로네 코치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벤트로네 코치는 손흥민의 기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손흥민 선수도 벤트로네 코치의 이 지시를 성실히 따르면서 이상적인 선수와 코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이죠. 손흥민 선수가 긴 부진 뒤에 레스터 시티전에서 3골을 터뜨리며 골 가뭄에서 탈출했을 때 벤트로네 코치와 긴 시간 포옹을 나눴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고요. 벤트로네가 세상을 떠난 후 지난해 10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세리머니로 벤트로네 코치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뒤에도 이 손흥민 선수가 벤트로네 코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애도를 표하니까 영국의 축구 팬들까지 감동받았다, 이런 아주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한 팬은요, 이 소식이 나를 정말 감동시켰다. 소니와 그가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팬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이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건 최고의 결정이다라면서 이 손 선수의 행동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이 사건 속보부터 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관 2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70대 남성이 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요.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 2명한테 흉기를 또 휘둘러서 경찰관 2명이 지금 다쳐서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